어제 뉴욕에서는 이례적인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철역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가을 학교에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일부 방역 지침과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다면 6월 말까지 미국에서 28만 명 가까이가 더 사망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8월 중으로 FDA의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캔자스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연속해서 4번의 벼락을 맞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이례적인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철역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역에서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지하철 승객들이 물에 뛰어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계속된 심각한 뇌우주의보로 인해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뉴욕에서는 지하철역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는 뉴욕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157번가 역에서 한 여성이 승강장에 도착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히 물에 뛰어드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여성은 손에 든 쇼핑백이 젖지 않도록 허공에 흔들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570만을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머리가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덮어 쓰거나 물에 조금이라도 덜 젖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를 몸에 두르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포착됐습니다. 157번가 역뿐만 아니라 191번가 역과 125번가 역에서도 침수가 보고됐습니다. 이들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브롱스의 149번가역 그랑컨고스역 계단에는 폭포처럼 물이 쏟아졌고 34번가 펜스테이션 역에서는 맨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가을에는 다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추적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060명으로 전주에 비해 20.7% 증가했습니다. 특히 24개 주에서 신규 감염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봄 피크였던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4일 평균 7만 1,320명, 팬데믹 이후 정점을 찍었던 지난 1월 2일에서 1월 8일 평균 25만 1,00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기준 입원 환자 수가 18,000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 전 16,792명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병률과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173개 카운티에서 주민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곳의 90%는 백신 접종률이 40%가 안 되는 곳이었다며 대부분은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재개장한 지 몇 주 만에 양성률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은 43%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가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가을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일부 방역 지침과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오늘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실 내 학생들 간 최소 3피트 거리 두기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관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실내나 혼잡한 환경에선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변경된 지침에서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접종을 끝내지 않은 학교들은 가능한 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소 거리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동과 부모들의 절반가량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지 확신이 없다거나 맞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망률이 줄었는데 백신이 없었다면 6월 말까지 28만 명 가까이가 더 사망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와 민간재단 연방기금 연구진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제 입원율과 사망률 그리고 백신이 없었을 경우를 모델링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이 유행과 전파력, 백신 효능률과 일상 접촉 이동성 패턴, 연령별 중증 위험도 등의 요인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6월 말까지 27만 9천 명이 더 숨졌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125만 명이 병원에 더 입원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진행됐을 경우 추가 사망자는 12만 1,000명, 추가 입원 환자는 45만 명이 더 나왔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프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우리 정부 전체 전략이 효과가 있고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에 중대한 비극과 혼란을 막았다는 추가적인 증거라며 우리의 백신 접종 노력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강하게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성인의 약 67%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58.5%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12개월 이내에 또 한 번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면역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8월 중으로 FDA의 3차 접종에 대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마이클 돌스텐 박사는 추가 접종이 항체 수치를 5배에서 10배 증가시킨 것으로 초기 연구 데이터에서 나타났다면서 8월 중으로 식품의약국에 추가 접종의 긴급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화이자 및 다른 코로나 백신들을 2차례 모두 접종받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2차례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반더필드 대학 메디컬 센터의 백신 전문가 윌리엄 셰프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차례라도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튼 제비츠 센터 등 뉴욕주의 대형 코로나19 백신 센터 3곳이 오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주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 접종소를 개설하거나 가정방문 접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제비스 센터와 서포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써니 올스터 등 대형 백신 센터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사회에 팝업 접종소를 개설하는 등의 지역별 접종 독려 활동이 집중적으로 수행됩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 및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활동에 나섰고 접종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가정방문 접종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한편 어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률과 7일 평균 감염률은 각각 0.68%로 발표됐습니다. 8일 기준 뉴욕시 7일 평균 감염률은 0.74%인데 6일 0.63%, 7일 0.71%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주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는 26%, 영국 변이로 알려진 알파 변이는 2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6월 19일 기준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알파 변이가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의 비중이 6월 12일 15.6%에서 19일 26.8%로 급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서 곧 준의 가장 지배적인 변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서 오늘 시신 1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78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당시 새벽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시신이 침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사고 이후 생존자 구조 작업에 중점을 뒀던 당국은 더는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8일 0시를 기점으로 작업 방향을 복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사고 발생 1시간 경과 이후 생존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밤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잔해 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때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고 실제로 지하와 주차장에 일부 공간이 발견됐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색 구조대는 점점 더 많은 시신을 수습해 어제 10구에 이어 오늘도 14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AP통신은 건물이 새벽에 붕괴한 탓에 적지 않은 시신이 침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78명, 실종자는 62명입니다. 현장 구조대는 아파트가 무너졌던 시간대인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붕괴에 만 2주를 기리고자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운티 측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사진과 졸업증서, 보석류, 각종 기기 등 개인 물품을 목록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너진 건물에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강도 및 성분을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구조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염분 함량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 에듀헬룸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승인의 반발에 FDA 자문위원 3명이 사임하기도 했는데요. FDA가 에듀헬룸의 처방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듀헬룸을 사용한 치료는 환자가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일 때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방 지침에 추가했습니다. FDA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에듀헬룸 임상 시험이 진행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의 단계가 연구된 것보다 초기거나 후기인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이 중증에 이른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한 건 아닙니다. 마이클 페버바움 FDA 대변인은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에듀헬룸 사용 승인 이후 처방 대상을 두고 의료진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나타냈다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처방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듀헬룸은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원인에 대응하는 약으로는 처음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엔 에듀헬룸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캔자스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연속해서 4번의 벼락을 맞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있던 부부와 어린 아이들 3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최근 뉴스위크 등 언론은 지난달 25일 캔자스주 웨이벌리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연속으로 4번의 벼락을 맞는 모습이 찍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뒷차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벼락을 맞은 지프는 모든 램프가 꺼지면서 도로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 등을 싣고 가던 이 차에는 네이슨 벤더후프, 세라 벤더후프 부부와 3세, 1세, 8개월 아이들 이렇게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이슨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며 갑자기 정말 밝은 번쩍임과 함께 4번의 펑소리가 들렸고 비상 전멸등조차 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와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자동차는 벼락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벼락을 맞을 경우 전기는 차량 표면과 타이어를 통과해 지면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이어는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 중 번개가 치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창문을 닫은 채 내부에 머무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전역의 한인 등 230여 명은 오늘 12일에서 16일로 예정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일환으로 31개 주 상하원 의원 170여 명과 온라인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국민행동은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평화회담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면담에서 한국전쟁 공식 종식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법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 미주 한인을 포함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한 지지와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서 신청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메일 접수를 중단하고 영사민원 24로 일원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격리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영사민원 24 웹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 예방접종 증명서와 신청인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방문 목적 증빙 서류와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께 네바다주 접경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엔털록 밸리 워커 마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레이크 타워에서 북서쪽으로 63km, 네바다주 스미스밸리에서 북동쪽으로 33.6km 떨어진 곳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5km입니다. 여진도 수십 차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규모 2.5 안팎이었지만 규모 5.2와 4.6을 포함해 규모 4.0 이상 여진도 6시간여 동안 9차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은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1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 대회 결승전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인 자일라 아방가르드 양이 최종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8학년 또는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참가자가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방가르드는 우승의 영예와 함께 $50,0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인도 등 남아시아계 출신이 우승을 싹쓸이 해왔습니다. AP통신은 2008년 이후 우승자나 공동 우승자 중 남아시아계가 없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